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어제도 짧게 짚긴 했는데요. 신구 권력 갈등 이게 계속해서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봉합될만 하면 다시 또 뭔가 새로운 이슈가 터지고 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 좀 더 짚어보고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 얘기까지도 다뤄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습니다.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처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민간 기업에 대해서 인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가 그것을 관여한 것처럼 전제하고 의심하고 그것을 모렴치라는 극단적인 언어를 써서 사실 모욕적인 브리핑을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이런 브리핑을 하셨으면, 그리고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일 뿐인데 청와대 측에서 감정적으로 해석하신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정 자리에 대한 인사권 다툼으로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인수위가 쳐다보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뭐 권력기관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기업이거든요. 일시적으로 기업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산업은행의 지분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가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게 인수위에서 뭐 여러 경로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겠지만은 당선인이 이런 뭐 대우조선해양 인사까지 뭐 챙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계신 분들 중에 이게 좀 불편하신 분이 있어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인수위가 국정 아젠다를 좀 열거하고 이래야 될 타이밍에 대우조선해양 인사까지 이제 인수위가 챙기는 모습도 부담일 것이다. 자, 대우조선해양 사장 인선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맞붙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지금 이 박두선 신임 사장이 네.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 동창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알박기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쓴 표현이 모렴치하다 이라는 표현을 썼고,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모욕적이다. 네. 완전 감정 싸움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양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대통령과 당선이 회동한 지 한 3일 만에 다시 이 문제가 좀 불거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 이 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사권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좀 충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위 기간, 즉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권이 임기하는 기간의 인사권 자체는 이게 참 역대 정권마다 계속 논란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뭐 관습적이나 관례적인 뭐 원칙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인사권이 침해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5년 동안 본인과 함께할 사람인데 이 함께할 사람을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각 대변인들의 이 언급을 보면 저는 용어 선택에 내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모렴치하다, 이게 비상식적이다라는 말을 표현을 써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대우해양조선 지금 이 박두선 사장의 임명을 보면 지난 3월 8일 날, 즉 대선 하루 전날 임명을 이제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그런 데다가 본인이 이제 박 사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 이제 같은 한국해양대 동기동창이라는 또 그런 이제 의문이 있는 것이고, 또 이 기업이 이미 지난번에 현대중공업과 인수합병을 하려고 그러다가 EU가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적 자금이 뭐 4조 이상, 뭐 전체 많게는 지금 거의 10조 가량 투입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담당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장을 현직 이제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아니라 산업은행 쪽에서 인사권을 사실 행사함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의 어떤 이걸 막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인수의 불만이 있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수력원자력도 그렇고 나머지 공기업에 대한 인사권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순히 이 문제보다는
전체 공기업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응축적으로 이 대우조선해양에 나타난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신임 사장 인선 문제는 뭔가 절차적으로 또 상황상 좀 부적절한 면이 있긴 했지만 또 인수위에서의 그런 표현의 문제, 네. 대변인의 표현 이것도 좀 부적절했다라고 아마 이제 보신다는 거네요. 박수현 대변인이 이제 수석이 이제 한 것도 바로 그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모렴치하다, 비상식적이다.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너무 도발적이 아니냐. 이래서 이제 문제를 불거진 건데 문제 자체는 예.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인수위 쪽에 제기할 때도 예. 저는 조금의 어떤 용어나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알박기 표현 또 뭐 모렴치 표현 자체는 좀 부적절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 제기 자체는 합당한 지적이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임기 말이니 뭐 모렴치니 이런 단어도 문제지만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에서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봐요. 문제 제기 자체가 문제다. 네, 일단 임기 말.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사실상 뭐 임명은 3월 8일 날 됐지만 네. 내정은 그 전입니다. 2월 달에 됐어요, 이미. 네. 자, 그러면 대선 하기 전인데 뭐 인수위가 이 인사에 반대한다라고 표명하기 훨씬 전에 예. 이미 사장 내정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가 임기 말이냐라는 거죠. 아니 누가 대통령 될지도 모르고 예. 사장 임기 다 끝나서 사장 바꿔야 되는 상황에 바꿨는데 그러면 정권되기 뭐 6개월 전부터인지 5개월 전부터인지 임기 말이 도대체 언제부터냐. 네. 두 번째 알박기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번에 그 신임 사장이 대통령 동생의 동기 동창이다, 뭐 동창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네. 대우조선해양에 해양대 출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예. 그 대학 출신들이 가는 곳이 거기예요. 네. 그럼 동창 아닌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이번에 사장 되시는 분이 대우조선해양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라던가 네. 뭐 정말 뜬금없는 인사라면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분 36년 동안 근무해 오신 분이에요. 네. 그러면 도대체 그 다음에 절차상에 이게 민간 기업입니다. 네. 뭐 네. 주총도 했고 이사회도 열었고 어떤 문제 제기, 그러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라면 네.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사장되는 과정에 있어서 네. 그 전임 사장이 거쳤던 전무, 부사장, 사장 네. 승진 코스를 똑같이 겪은 분이에요. 그럼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네.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를 갖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네. 충분히 저는 동감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또 어떤 공감을 도대체 이끌어낼 수 있을까? 세 번째 표현입니다. 네. 인수위에서 금융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두 차례나 뭐 우려를 전했다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민간 기업이잖아요. 네. 민간 기업에서 이미 주총까지 다 통과된 이후인데 네. 아니 사장 다 이미 선정 다 돼 있는 걸 갖다가 인수위에서 바꾸라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바꿔야 됩니까? 그거야말로 비정상이고 그거야말로 압력인 거죠.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인수위의 이번 그 대우조선해양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굉장히 잘못 찾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인수위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선임 대표의 전문성, 적합성 논란과 관련해서 뭐 아까 30여 년의 경력이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문제가 이제 경영혁신인데 그 박수선 씨의 경력은 주로 생산직이었고 경영과 관련한 경력이 부족해서 과연 이게 적합했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적합성 문제에 대해서 네.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요. 네. 우리가 어떤 업종이나 그 경쟁력이 약화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네. 전문 경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이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5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부산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조선업이 우리가 세계 1위를 달리다가 네. 고꾸라지면서 소위 말해서 그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었습니다. 네. 기억나실 거예요. 조선업 불황에 빠졌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망가졌다. 네.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 선거할 때 조선업 살리겠다 얼마나 많이 그 지역 경제 살리겠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었습니까? 네. 자, 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 조선업이 8년 만에 수주량 세계 1위를 회복했습니다. 네. 그것도 어느 부분에서 회복했냐면은 고부가 가치 선박,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에서 8년 만에 세계 최대 수주량을 얻으면서 네. 세계 1위로 복귀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노동자들 잘라가지고 구조조정 해가지고 지금 회복된 거냐?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즉 기술력으로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으로 기술력으로 세계 1위를
조선업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이게 경영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술 그렇죠. 혁신적으로 그렇다면 해결할 수 지금의 있다. 이런 그래서 지금 배 만드는데 사람이 모자라서 지금 사람을 뽑아야 될 판인데 네네. 그런 상황에서 경영 전문가가 과연 필요하냐. 오히려 네. 타이밍에서 현장 전문가가 이런 기술 중심으로 고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에 그런 그 수주량을 맞추는 게 지금은 오히려 포인트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경영 4조 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이제 그 조선업이 다시 네. 우리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부적절한 인사냐? 네. 그런 지적조차도 그렇게 크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전문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현정 위원님께서는 앞서서 이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청와대 인수위에서의 이 지적에 대해서 무리수를 두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수위가 청와대 인선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상 제동을 거는 이런 모습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글쎄요, 뭐 이준석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는 모양인데 뭐 국민의힘 전체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인사권이라는 게 예전에 보면 인수위 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급적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서 네. 당선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있었던 한국은행 총재 인선부터 시작해서 감사원 감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이 일단 충돌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현직 대통령 인사권을 지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용산 이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지금 협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어떤 그 공기업들 인사를 보면 한 60여 명 정도가 뭐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든지 뭐 보좌관 했던 분들이라든지 네. 이런 데 대한 실제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수위 차원에서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인사권은 우리한테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년 전을 되돌아보면 5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부 등등을 통해서 다 이제 이 전임에서 임명된 사람들 나가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정부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이제 정권을 내어줄 단계에서 네. 우리 인사는 우리가 해놓고 가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중성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 지금 이제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사실상 임명된 이제 공기업 사장이나 이런 분들을 나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럴 경우는 이게 완전히 직권남용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신임 대통령이 예를 들어 중요한 정책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수력원자력,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네. 공적 자금이 워낙 투입됐기 때문에 네. 구조조정이나 이제 사실은 뭐 지금은 이 세계적인 LNG선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만 네. 그러나 이 조선 경기가 나빠지면 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쌍용차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뭔가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해서 구조조정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알박기 인사를 해놓으면 네. 이거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요 지금 인수위에서 오히려 대우조선해양 이 자리에 네. 눈독을 들이고 있어서 이렇게 계속 지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영업 적자가 올해만 1조 이상 난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공적 자금이 7조 이상 들어가는 회사예요. 네. 어떤 눈독을 들인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독을 들일 그 자리는 눈독이 아니다. 아니라 네. 부담을 완전히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막 그 많은 이익을 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회사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대우해양조선에 필요한 것은 이 적자를 얼마만큼 줄일 예. 것이며 네. 이게 지금 손해보는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회사예요. 과연 그런 회사에 지금 눈독을 들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앞서 이제 그 박 교수님께서는 임기 말이 이제 알박기가 프레임이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대체 임기 말이 그러면 언제부터냐, 뭐 한 달 전부터냐, 6개월 전부터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사실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의 모든 게 퇴임 때까지 다 행사되는 거죠. 예, 예. 그렇지만 우리가 정권 인수인계 기간이 대선 이후에 한 2달 동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기간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의 전체적인 어떤 원활한 인수인계가 되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후임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중요한 인선, 대표적인 이제 한군의 총재 같은 경우가 예, 그렇습니다. 한군의 총재는 딱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분이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즉 지금 윤석열 정부와 4년 동안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그러면 후임 대통령, 이 현재 대통령이 임명해 두고 가면 예. 4년 동안 이게 호흡이 안 맞으면 네. 그렇죠. 이게 4년 내내 불편할 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감사원, 감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관례적으로 최대한 현직 대통령 인사권을 자제하고 그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간은 그러니까 인수위가 보통 한 2달 정도 가동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애매하게
2달하고 며칠 또는 몇 주 앞두고 뭔가 사장이나 대표 인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조금 공백이 있더라도 좀 기다려주는 게 차기 정부를 위해서 맞는 것이다. 그 말씀이실까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등등 해서 전부 다 지시를 내려간 게 네. 인사권을 가급적 행사하지 마라. 네. 라고 한 것도 바로 저는 이번에 거기에 있지 대우조선 않나. 해양권도 맞습니다. 금융위에서 그 지시가 산업은행 그래서 있었죠. 독자로 해버린 거죠. 예. 방금 이제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현정 위원님의 기준 정리가 2달 인수위 가동하는 시점 그리고 그 직전에 만약에 교체하는 시기가 온다면 그거는 차기 정부를 위해서 좀 내줘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 기준으로 들여다본다면 이번 건은 그럼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해 보이거든요. 글쎄요, 뭐 2달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자기적인 기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관례를 얘기하셨는데 지난 정권 교체기 황교안 다시 대행이었습니다. 대통령도 없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아니고 대행이었는데 그 대행 기간에 공공기관 인사 60여 명을 인사를 했습니다. 네. 국민들이 봤을 때 그거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아니 선출직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이 탄핵돼서 대행인 상황인데 공공기관 인사를 그것도 임기 말에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뭐라 그랬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임기를 강제로 밀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굉장히 찬성을 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정작 환경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여기서 밀어내기가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랙리스트 논란이 됐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임기를 갖다가 남아있는 공공기관 인사를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하루라도 임기가 그렇죠. 하루 남아 있더라도 대통령 당선 그리고 새 정부 출발이 언제이든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그렇죠. 보장해줘야 된다. 자, 그 그런데 말씀이신 거죠? 문제는 그게 맞냐라는 거죠. 자, 대법원의 판결은 그렇게 났는데 정치적으로 지금 이게 정권이 바뀔 때 문재인 정부는 특히나 임기 시작할 때 강제로 밀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임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전 정부 나가라. 심지어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 네. 공수처장까지 지금 나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압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뻔합니다. 그럼 다음 정권 바뀔 때 또 논란이 된다는 거예요. 좀 그런 네. 점에서 한 번은 끊고 가야 되지 않겠냐. 네. 검찰이나 뭐 공수처처럼 독립적인 기관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 말씀하신 산업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네. 정권의 코드에 정권의 어떤 정책과 맞춰가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서 미국처럼 미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기관장들 보면 예. 임기를 같이 해요. 대통령 임기 시작할 때 했다가 끝날 때 같이 끝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이런 논란을 없애려면 한 번은 좀 끊고 가서 다음 정부에서 같이 임기를 시작하고 임기를 끝내는 이런 제도도 우리가 좀 도입을 해보는 게 네. 논의가 필요한 거지. 여권 일부에서는 인수위에서 지금 대우조선해양 사장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충분히, 그러니까 대우조선 해양이 문제가 아니라 대우조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대우조선 해양 뒤에 있는 산업은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에 산업은행이 관여가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산업은행이 어느 쪽 인사냐에 따라서 구조조정의 방향이 달라지니 산업은행이 그것을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가 핵심인 건데 네. 그러면은 산업은행의 임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번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물론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차제에 네.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공공기관들을 정해서 임기 아예 대통령 기간과 함께 가는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지 하나하나 문제 삼아가지고 얘기를 예. 하면 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기간 논쟁은 벌어져요. 네. 그럼 대통령 기간이 임기가 끝날 때 같이 마칠 수 있게 하는 그런 임기를 맞춰주자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 식으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쪽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선입니다. 네. 당선인의 입장을 갖다 최대한 반영하는 게 선이고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권리와 선의 사이에 지금 법적인 미비책이 나오는 겁니다. 임기라고 하는 게 어느 날짜부터 적용되는 거지 날짜 전에 적용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예. 박 네.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대통령의 임기와 맞춰서 가면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지 않겠냐? 이 부분은 어떨까요? 긍정작용도 있고 부정작용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보면 이 정권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임명한 권한 같은 경우는 임기가 끝나면 다들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우리는 인수위 기간 동안에 이제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2년 플러스 1년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대통령 임기하고 좀 이게 어긋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박창희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괜한 명분 이야기, 임기 정해진데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좀 더 현실적인 어떤 면에서 왜냐 어차피 정권하고 함께 가고 정권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나는 이 정권에서 임명 내 임기가 있으니까 끝까지 가겠다라고 한다면 아니 탈원전 이야기했던 분이 원전을 예를 들어서 활성화하겠다는 그 정권에서 네.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란 일으킬 필요 없이 싸울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하게 대통령 임기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뭔가 제도 정비를 하면은 그렇죠. 도울 수 그렇게 해야 있다는 되고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분 또 모두. 당사자들이 예. 본인이 4년 내내 탈원전에 앞장서온 분이라면 탈원전 아닌 정권이 들어섰는데 내가 굳이 또 사장을 하겠다고 그렇죠.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네.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좀 상식적인 판단이 저는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청와대와 인수위의 인선을 둘러싼 갈등 과연 이번 정권에서 좀 예. 정리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그리고 액세서리를 두고 특활비 사용 의혹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걸 사비로 썼다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 주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류나 강신구들을 사비로 구매한다고 지금 청와대가 밝혔지 않습니까? 그건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5년 동안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의류나 장신구는 다 사비로 구매한 것이다. 카드로 직접 예, 구매했다는 맞습니다. 얘기도 있던데. 물론 사비가 카드를 구매했다는 얘기죠. 이 카드냐 현금이냐는 지급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비로 지급 방식이 현금이든 카드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 사비로 다 지출을 하는데요. 옷값을. 예. 명인과 디자이너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대부분 카드로 계산하더라도 이것이 왜 현금과 카드가 왜 지급 방식이 문제가 됩니까? 그것이 전체가 사비라고 규정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특활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이 특활비, 특수활동비 문제가 이번 정권 말기에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권 임기 말만 되면은 이 문제가 계속 좀 불거지는 느낌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정권 말기에 일종의 일부 언론에서 프레임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뉴스의 촉발이 어디서부터 됐습니까? 명백하게 가짜 뉴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브로치 이게 2억 원짜리 브로치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2억 원짜리 브로치가 아니라 한국에서 만든 50만 원짜리 그것도 협찬을 받은 거. 이렇게 해명이 됐죠. 또 일부 언론에서 600만 원어치 구두를 샀다. 마치 과거에 필리핀의 이멜다가 생각되는 그런 뉴스를 또 내보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25만 원짜리 구두 6켤레 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의상이니 장신구니 이런 것들을 둘러싸가지고 마치 이게 이제 특활비에서 유용된 것처럼 네. 이렇게 몰아가는 프레임이 있었는데 전형적인 가짜 뉴스였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하는 그 청구가 있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네. 앞으로도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기관,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검찰까지 전 특활비가 좀 공개되고 투명하게 쓰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취지에 적극 동감하지만 이제까지 정권이 운영돼 오면서 예를 들어 어느 나라 대통령에게 얼마짜리 선물을 샀고 어느 나라 대통령에게는 그거보다 싼 거 샀고 이거 네. 공개할 수 있습니까? 공개할 수 없거든요. 네.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준비가 된 상태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특활비가 네. 전 정권에 비해서 특활비가 갑자기 늘어났다던가 정말로 펑펑 썼다던가 네. 이러면 얼마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그렇죠. 사용했다라고 청와대에서 125억 밝혔습니다. 특활비 가운데 80억 쓰고 나머지는 다 반환했고 네. 5년 동안 특활비를 42%를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논란이 된 의상비, 장신구 이런 것도 특활비 쓰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해명을 했고 네. 개인 사비로 썼다 그랬는데 그 사비로 쓴 것을 카드로 썼니 현금으로 썼니 공개를 하라니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 네. 이거는 좀 너무 나간 주장 아니냐. 오히려
거기에 명백하게 어떤 그 특활비를 불법으로 전용했다던가 네. 예를 들어 과거에 논란이 됐던 해외 여행을 갔다 가는데 뭐 그런 게 전용을 했다던가 네. 이런 증거가 있다면 그런 걸 가지고 문제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가짜 뉴스로 시선 끌고 이거를 마치 과거에 그 특활비가 잘못 사용됐던 네. 예를 들어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가 네. 전용했던 이런 문제와 오버랩 시키는 이런 거는 전형적인 지금 뭐 프레임 짝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의원님, 그 특수활동비는 다 영수증 처리를 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사실 딱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그럼 뭐 아니에요? 본인들만 알겠죠. 네. 사실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글쎄 뭐 가짜 뉴스를 비롯되다는데 언론들이 가짜 뉴스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네. 문제 출발점은 납세자 연맹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네. 자, 청와대 지금 김정숙 여사 등등 옷을 보니까 특활비가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니까 이거를 공개하도록 해달라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4년 만에 행정법원이 1심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청와대가 항소를 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 논쟁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최근에 한 칼럼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 소송을 함으로 인해서 예. 뭐 김정수의 버킷리스트 소송을 함으로 해서 또 그게 또 한번 논란이 됐고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청와대가 이제 특활비 문제에 대한 해명이 네. 전 정권에서 사실은 이제 이 정권 그 국정농단 사태 있을 때 네. 이 특활비 문제가 얼마나 큰 쟁점이 됐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구속되어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텐데 네. 총액이 적게 썼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과연 어디에 썼느냐 이제 문제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예전에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이 법원에 이 소송을 할 때 네. 어떻게 이제 이 답변서를 냈냐면 특활비 등에서 의전 비용 등으로 쓸 수도 있다, 쓴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어떤 이야기가 됐냐면 전혀 안 썼다. 네. 사비로 썼다. 네. 근데 사비로 썼는데 카드로 썼다. 네. 근데 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 했다. 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현금을 700만 원짜리 현금 5만 원권을 갖다 주고 300만 원 현금을 갖다 주고 네. 150만 원을 갖다 주고 아니 현금을 이렇게 줄 이유가 뭐가 있냐? 네. 예우 차원에서 줬다? 네. 근데 우리가 현금 주는 게 예우입니까? 이거는요, 거래하는 거거든요. 네. 만약 현금을 그냥 줬다면 이분이 잘못하면 탈세가 됩니다. 이게 또 카드는 수수료가 붙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카드는 뭐 현금으로 수수료 대신 있는데 줄 문제는 수도 현금을 있어요.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받는 분이 이 탈세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현금 영수증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네. 700만 원 현금 요즘 뭉칫돈으로 봉지에 넣어서 갖다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예우는 뭘까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우 저는 차원이라고 그 하는데 자체를 이해 의미가- 못 하겠어요. 이게 예우라는 거는 어떤 분한테 고마워서 선물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문한 것에 대한 누비장에 대한 이제 옷에 대한 값을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카드로 하면은 예우하는 건 아니고 현금으로 하면 예우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그럼 매일 그 카드 쓰는데 네. 이게 예우하지 않아서 카드를 쓰는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 청와대 쪽에서 명쾌한 추가 설명이 없어서 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박 교수님은 이 예우 표현 어떠신가요? 좀 정치권에서 이거 가지고도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저는 사실 뭐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돼서 의상비 뭐 논란 자체가 사실은 예를 들어 이걸 특활비로 썼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중에라도 책임 추궁이 있고 네. 공개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명백하게 이게 개인 돈이라면 이것까지 가지고 이게 무슨 뭐 수억 원짜리 돈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너무 이렇게 좀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좀 그런 점에서 좀 그러면은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결제했다라는 표현 그 자체도 말 자체에 대해서는 본질에서 벗어나간 지엽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 그렇죠. 논란을 확산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뭐 우리나라 뭐 김건희 여사 문제나 또 지금 저기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국민들이 나쁘끄러지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언론에서 검증하고 비판할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정한 범위인데 이것까지 문제 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야말로 흠집 내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네. 그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좀 의혹 제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서 네. 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그렇죠. 이게 특혜 채용이냐 아니냐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더 큰 문제는 이 지금 보니까 청와대 근무했던 분이 프랑스 국적자라고 그래요. 네. 이분이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이제 부녀 이제 디자이너입니다. 꽤 유명한 분이에요. 네.
이제 이 아마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 분의 옷을 이제 입었다고 하시는데, 네. 근데 문제는 뭐 채용을 했습니다, 청와대에. 근데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프랑스 국적자가 대통령이 거주하는 지금 사저, 네. 이게 좀 부속실 차원이거든요. 네. 여기에 근무를 5년 동안 했다는 게 과연 상식적일까라는 저는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국적자인 사람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게 보안상, 그렇죠. 안보상 우리가 이제 공과공법에 부적절할 수 있다라는 따르면 말씀이시죠. 필요에 따라서 외국 사람들 다 기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네, 네. 근데 국가 보안이나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부서에는 이게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보가 모는 곳이 어딜까요? 청와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청와대 중에서도 대통령의 동선과 일거수일투족 사적인 영역 모든 것들이 되는 데가 바로 관저이지 않겠습니까? 예. 네. 네. 그럼 그 관저에 근무하는, 물론 이분이 한국 분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보면 명백히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프랑스 여권을 가지고 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재외동포 비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F4 비자입니다. 네. 네. 자, 그럼 프랑스 국적자예요. 그렇다면 상처 백악관에 한국 국적자가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채용을 왜 했는가? 또 더군다나 이분은 디자이너 의상 전문가입니다. 네. 근데 근데 이런 분을 상시적으로 채용을 했다? 글쎄요, 청와대가 지금 직원이 제가 알기로 한 460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영부인의 의상을 담당하는 직원이 6급 공무원으로 상시적으로 채용돼 있다라는 네. 거. 그리고 이분의 제가 알고 보니까 옷이 한 벌에 꽤 비싸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의 이제 옷 자체가 이제 김정수 여사 뭐 대여해주고 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가성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본인의 딸이 지금 근무하고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자꾸 이제 이걸 너무 야박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대통령의 이 어떤 그 관련된 것들은 네. 좀 더 우리가 엄격한 잣대로 봐야 됩니다. 왜냐? 전 정부에서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의문은 왜 프랑스 국적자가 대통령의 사적 공간에서 상시로 근무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 네. 그다음에 그분의 딸 관련된 옷이 고가의 옷을 대통령 부인이 20차례 이상이나 에서 했다는 것. 네. 이것에 대한 좀 명백한 특혜가 규명이 있을 필요하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청와대에서는 오히려 관저에 드나드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쓸 수 있겠느냐. 예전부터 또 의상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알던 사이이기 때문에 또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건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그 있습니다.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왜 프랑스 국적자? 이게 왜냐하면 외교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회의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이 사실은 이게 청와대 근무하는 게 그냥 아는 사람, 내 친구, 아는 사람. 그래서 물론 그렇게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청와대는 다른 곳입니다. 네. 저는 이 청와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놀라워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난 정권에서 개인 트레이너를 갖다가 3급으로 채용을 해서 논란이 된 네.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급수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6급입니다. 네. 자, 6급이면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자격자라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네.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6급이라 그러면은 뭐 조금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자, 그다음에 외국인 이제 국적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뭐라 그랬냐 하면 청와대 수석 줄이겠다. 행정관 줄이겠다. 대폭 네. 줄이겠다 그랬어요. 네. 그 자리를 누구로 채우느냐? 민간 활동 자문위원 같은 걸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일 수 있는, 그게 경제 안보일 수도 있고 무슨 안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자문위원회에는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들어와도 된다고 그래놓고 네. 그러니까 외국인까지 포함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아니 옷 디자인하고 안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프랑스, 그것도 제외 동포입니다. 그리고 단골로 오래 거래하던 왔다 갔다 하시던 지인분이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안보하고 관련이 있냐? 네. 오히려 외국인까지 포함시키는 자문위원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해봐야 예.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예. 한동안 계속 신구 권력 갈등 이어질 것 같아요. 이 부분 또 추가로 나올 때마다 저희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곧 다가올 지방선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가 딱 60일, D-60일이었고 오늘이 이제 59일이 되겠네요.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에서 후보, 눈에 띄는 후보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부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송 대표 모습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사실상 포기하듯이 가버리면 전국에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으로서 일각에서 저한테 강력히 요청을 많이 하니까 또 일부 의원들, 청년 당원들 또 우리 정성 의원까지 막 사줘와서 말씀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고민을 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내일 정도는 그 결정을 하거든요.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이제 기자들 백볼 자리에서의 모습인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서울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포부를 밝히는 출마 선언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주소지를 서울로 옮겼다라고 밝혔고 당을 위해 선신하겠다.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 내에서조차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불과 얼마 전에 책임을 지고 패배 책임지고 사퇴했는데 그게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는 게 적절하냐 이걸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그 자치단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1일이 이제 시한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송파구에 원래 돌아가신 아버님이 사시던 집에 아마 주소지를 이전한 것 같아요. 근데 송영길 대표가 이제 인천시장 했죠. 인천 계양구에서 계속 네. 국회의원 했죠. 뭐 서울하고는 뭐 사실상 대학교를 나왔지만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인연이 근거지는 없습니다. 인천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제 당내에서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래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네. 했었는데 물론 포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갑자기 지금 전 당대표가 지금 출마하겠다고 나서니까 네. 지금 아마 서울시 그 의원들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모여서 이거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네. 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송 전 대표의 이제 대선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네. 보통 우리가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시장을 찍고 구청장을 찍고 줄투표를 주로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서울 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24개가 다 민주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송 대표에 대한 서울의 인기가 크게 없는 걸로 보이는데 예, 예. 근데 본인들 투표하고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가? 왜냐하면 갑자기 지금 서울에 오는 명분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네. 인천시장 하셨고 인천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갑자기 내가 서울에 필요하다 왔다 네. 전 대표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명분이나 이유가 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선거운동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런데 민주당 안에 있는 다른 유력 후보군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최종 후보 선출 가능성도 꽤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뭐 박주민 의원도 나선다고 하고 있고 뭐 이제 김진애 전 의원도 네. 나선다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경선을 치르긴 할 텐데 그러나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송 전 대표가 갑자기 뭐 이렇게 지방에 사찰에 가 있다가 갑자기 내가 헌신하겠다고 나오는 예. 게 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아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아마 상당히 당내 분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을 찍었던 많은 분들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었거든요. 네. 민주당이 좋아서 잘해서 찍은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정치 교체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겼더라도 교체해야 되는 거고 졌더라도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그 대선을 치렀던 당대표는 서울시장 후보 나오고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맡고 있고 네. 네. 자 이러면 과연 이게 정치교체 쇄신의 어떤 의지가 있는 거냐. 예. 의지는 고사하고 능력도 없는 거 아니냐. 자신들을 대체할 아니 시간이 없다라는 미명하에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주요 인사들이 예. 전면에 나서면 도대체 그럼 민주당의 어떤 변화에 대한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좀 참신한 참신한 인물들을 발굴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되느냐 아니냐. 송 전 대표 측에서는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에서 많은 후보들이 좀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겠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이렇게 치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희생, 선당후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의지와 능력입니다.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의지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대체할 만한 능력도 안 보인다라는 예. 거예요. 새로운 인물 발굴할 능력 없으면 새로운 인물 발굴할 사람들로 비대위원을 꾸려야죠. 후보들이 안 보이는 것 자체가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그렇죠.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비대위 체제나 송영길 전 대표가 뭐 능력이 없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약속한 게 있잖아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불출마하겠다고 약속했고 예. 정치 교체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 그럴 의지를 보이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그런 성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그 민주당의 지도부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 보면 또 서울시장 이렇게 나오신다는 거 보면 그런 의지조차도 안 보이고 노력조차 안 보이니까 예. 뭐 이래가지고 정말 쇄신이 될까 이런 이제 자괴감이 든다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역별로 대진표가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지역을 좀 더 넓혀서 또 이 대담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담과 뉴스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